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식 슈퍼 항만들을 보유한 국가가 자국 제조업의 줄기세포와도 같은 핵심 공급망, 그리고 국민 식탁의 생명줄을 이웃나라의 손에 통째로 쥐어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해 행위처럼 보이는 이 기이한 현상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새벽 5시 짙은 안개가 깔린 일본 니가타항의 부두 위로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화물들의 목적지는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항도 요코하마항도 아닙니다. 이 컨테이너들은 곧장 동해를 건너 한국의 부산항으로 향하며 그곳에서 다시 세계 최대 규모의 모선들로 옮겨 실려 미국과 유럽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자국 항만을 코앞에 두고 굳이 외국 항만을 거쳐 가야만 하는 이 역설적인 풍경은 이제 일본 전역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시모노세키항 전체 물동량의 무려 90%가 자국 항구가 아닌 한국 부산항을 오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인들이 수입해 먹는 광어의 83%, 그리고 항공기의 미세한 진동조차 견디지 못하는 최고 정밀 반도체 장비의 60%가 모두 부산항이라는 단 하나의 경로에 기생하듯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첨단 산업의 신경계와 국민의 식탁이 이미 부산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철저한 보호주의 장벽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본 최대야 정부와 가장 밀착해 있던 거대 물류 기업 NX 익스프레스가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자국 내 섬 한 개 지방 항만과 부산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서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일본 중앙정부가 보조금까지 살포하며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살아남기 위한 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의 자본과 시장은 도쿄의 국가주의 명령을 공공연히 배신하고 한국의 부산항을 선택한 것일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트럭 운전사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아주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당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2024년 문제라 불리는 새로운 법안을 가동했습니다. 이 운전사들의 연간시간 외간 연장 근로를 960시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 줄짜리 규제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던 이 인도적인 법률은 역으로 일본 물류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미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일본 물류업계에 이 규제는 거대한 해일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강제로 줄어들자 운송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법 시행 첫 해인 2024년 한 해에만 트럭 운전사 14만 명분에 달하는 막대한 물류 수송량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물류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다가오는 2030년에는 일본 내륙의 운송 능력이 최대 34%까지 급감할 것이라는 공포스러운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일본 내륙 수송망이 사실상 심정지 상태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실어 나를 트럭과 사람이 없으니 육상 운송비는 천정부지로 폭등했고 결국 일본의 내륙 물류 비용은 이웃나라 한국보다 무려 5배나 비싼 기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쿄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일본 화주들은 생존을 위해 바다 너머 뻥 뚫린 새로운 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일본 화주들이 왜 도쿄를 버렸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동북부 아키타현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4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보낸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존 방식대로 트럭에 화물을 싣고 꽉 막힌 내륙 도로를 뚫고 도쿄항까지 가는 데만 무려 54만 엔이라는 거금이 깨집니다. 반면 아키타항에서 바로 배에 실어 한국 부산항으로 보낸 뒤 그곳에서 환적하여 미국으로 쏘아 올리면 단 29만 엔이면 충분합니다. 똑같은 화물을 미국 같은 도시로 보내는데
비용이 정확히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이 압도적인 격차 앞에서 국가주의를 외치던 일본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완전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절반에 불과한 물류 비용도 매력적이지만 일본 화주들이 완전히 마음을 굳힌 진짜 이유는 부산항이 가진 압도적인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전 세계 해운 업계에는 허브 앤 스포크, 즉 자전거 바퀴의 중심축과 살 모양을 본뜬 거점 중심의 물류 구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작은 지방 항구나 동남아의 중소형 항만에서 거대 컨테이너선을 직접 띄우는 것은 엄청난 적자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작은 피더선들로 화물을 모아 거대한 중심축인 허브로 보낸 뒤 그곳에서 대형 모선으로 갈아태워 전 세계로 흩어보내는 방식을 씁니다. 부산항이 바로 글로벌 화물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허브, 즉 해운 업계의 인천공항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항이 보유한 글로벌 노선 네트워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전 세계 150개국, 500여 개의 항만과 거미줄처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은 도쿄항의 5배에 달하는 2,400만 TEU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물량의 절반이 넘는 57%가 자국 화물이 아닌 전 세계의 화물을 갈아태워주는 환적 화물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선박들이 화물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글로벌 환적 허브로 부산항이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미주 노선에서 부산항이 보여주는 저력은 경쟁 항만인 중국의 상하이나 전량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글로벌 거대 해운사들이 운영하는 미주향, 북미 노선수에서 부산항은 무려 2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의 라이벌인 중국 상하이항의 13개, 선전항의 9개와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이상을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이 강력한 노선 격차는 그대로 시간 경쟁력이라는 치명타로 이어집니다. 일본 화주들이 도쿄항에서 미국으로 화물을 보내려면 직항편을 며칠씩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지만 부산항을 거치면 26개의 촘촘한 붕시 노선 중 가장 먼저 뜨는 초대형 모선에 화물을 바로 갈아태울 수 있습니다. 환적을 위해 부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 화주들에게는 하루가 곧 천문학적인 비용인 글로벌 공급망 싸움에서 가장 빠르고 정시성이 보장되는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고 노선이 빠르다는 경제적 이점만으로는 일본의 거대 자본이 자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부산항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전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이동의 이면에는 일본 열도 전체를 공포로 짓누르고 있는 초대형 자연재해의 위협, 즉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는 무서운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질학 전문가들이 공식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에 난카이 해곡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초강력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이 지진의 예상 피해 범위가 일본 물류의 가장 치명적인 점주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70%를 악착같이 책임지고 있는 5대 핵심 슈퍼항만, 즉 도쿄항, 요코하마항, 오사카항, 고베항, 나고야항이 모조리 이 난카이 해곡 지진의 직접적인 타격 권역인 홍시만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지진이 터진다면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5대 항만이 동시다발적으로 완전 셧다운되는 대재앙이 현실화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끝내고스러운 생존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BCP, 즉 업무 연속성 계획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부산항을 찾는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자국 본토가 마비되더라도 전 세계로 향하는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생존용 백업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행위입니다. 일본 열도가 무시부시하게 흔들려도 바다 너머 부산항의 물류 가동 시스템을 미리 분산해 두면 기업의 심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요타 자동차나 소니 카메라, 키엔스 센서 같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일본 제조업의 거물들에게 부산항은 대안이 없는 전 세계 공급망의 외부 두뇌가 되었습니다. 자국의 안방인 태평양 연안 항만들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더라도 부산이라는 안전지대에서 화물이 계속 움직여준다면 일본 경제는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과 외교적 계산을 모두 뛰어넘어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이성적이고도 필사적인 보루가 바로 한국의 부산항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일본 중앙정부도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도쿄의 관료들은 자국 화물의 이탈을 막기 위해 도쿄항을 이용하는 화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금을 살포하는 동시에 매우 이례적이고도 거친 공포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물류 설명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산항을 이용하면 물동량 폭주로 인해 극심한 운송 지연이 발생하거나 소중한 화물이 분실될 위험이 있다는 일종의 음해성 캠페인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자국 항만을 지키려던 도쿄의 이러한 눈물겨운 보호주의 장벽은 내부에서 터져나온 황당한 역설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바로 학자들이 보조금의 역설이라 부르는 기형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자국 지방 항만의 실적 압박을 해결해야 했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자체 보조금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지역 항만에서 화물을 붙이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줄 일본 화주들이 향한 곳은 도쿄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돈으로 부산행 페리 승선권을 끊어 곧장 한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이 도쿄항을 살리기는커녕 자국 화물을 바다 건너 부산항으로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교통비로 전락해버린 셈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져 분통을 터뜨리는 사이 한국의 부산항 망공사는 소름 끼치도록 정교한 카운터펀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은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환적 화물 유치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해 부산항을 찾는 일본 선사와 화주들에게 직접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지자체가 일본 화주에게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넘어온 화주에게 부산항이 또다시 강력한 보너스를 얹어주는 완벽한 이중 우회로가 완성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철통 같던 규제 장벽은 이 정밀한 금융 네트워크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부산의 공격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현장 대면 타격 형식이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들은 일본 중앙정부의 눈을 피해 도쿄 중심부가 아닌 일본 동북부 지방의 깊숙한 거점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교토 마이스로항과 센다이 등지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열고 몰려든 수백 명의 현지 물류 관계자들 앞에서 부산항이 가진 26개 북미 노선의 압도적인 금전적 시간적 이익을 날카로운 수치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뜬구름 잡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던 일본 정부와 달리 오직 차갑고 정확한 시장의 숫자로 일본 화주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며 승기를 굳혔습니다. 그러나 진짜 소름 끼치는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부산항은 이제 단순히 일본의 화물을 받아 기계적으로 날라다주는 단순 환적항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것은 거창한 국가 거대 프로젝트가 아닌 놀랍게도 건축 규제 법안 속 단 20m의 높이 제한 완화라는 작은 나비 효과였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기존 웅동배후단지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기존 40m에서 60m로 과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불러온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물류업계의 핵심인 초현대식 글로벌 자동화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높이의 층고가 필수적입니다. 과거 40m 규제에 묶여 있을 때는 최첨단 로봇 시스템과 피지컬 AI라 불리는 인공지능 물류 인프라가 들어설 수 없어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60m로 풀리자마자
일본의 대형 물류 기업인 미쓰이소코 그룹이 곧장 부산에 482억 원이라는 대규모 증액 투자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미쓰이소코가 이 거대한 돈을 들여 부산에 지으려는 것은 단순한 보관용 창고가 아닙니다. 이들은 부산항 배후단지에 대규모 커피 생두 가공 및 제조 시설을 직접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커피 생두의 10%만을 처리하던 이 기업은 이제 부산을 자신들의 핵심 가공 기지로 삼아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원자재를 들여와 부산에서 직접 볶고 가공하고 재포장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뒤 전 세계로 다시 수출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즉, 부산항은 타국의 화물을 단순히 대신 들어 옮겨주는 곳에서 화물을 직접 가공해 엄청난 부를 생산하는 글로벌 제조 가공 허브로 무섭게 진화했습니다. 이처럼 물류와 제조가 동시에 가능한 초강력 허브로 덩치를 키우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해운 업계의 내로라 하는 공룡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K해운, H라인해운 등 국내 매출 최상위권의 거대 해운사들이 잇따라 부산으로의 본사 이전을 공식 선언했고 국내 최대 원양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 논란 역시 거세게 불붙었습니다. 여기에 부산항의 권력의 세기를 박는 마지막 법적 한방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국제 분쟁과 계약 갈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해운사들은 바다 위에서 분쟁이 생기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영국 런던이나 싱가포르의 법원으로 원정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중개 수수료와 법률 비용이 해외로 고스란히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의 해사법원이 최종 안착하게 되면 이 천문학적인 돈이 고스란히 국내에 묶이게 됩니다. 행정, 제조, 삽, 금융, 그리고 해운 기업의 본사들까지 경제의 모든 핵심 인프라가 부산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로 무섭게 집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항이 일본의 화물을 무섭게 빨아들이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너머에서는 인류 해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잔혹한 게임이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으로 인해 기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동맥이었던 수에즈 운하가 완전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배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멀리 우회하며 물류비가 폭등하자 전 세계 시선은 영원히 얼어붙어 있을 줄 알았던 지구가 숨겨둔 마지막 통로, 바로 북극항로로 향했습니다. 이 북극항로는 글로벌 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해상 하이퍼루프와 같습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약 24 킬로미터 거리에 40일이 꼬박 걸리지만 북극해를 관통하면 거리는 13,000킬로미터로 줄어들고 운항 시간은 단 20일로 단축됩니다. 시간과 연료비가 정확히 30%가량 절감되는 이 혁명적인 황금 노선의 잠재력은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현재 연간 300만 톤 수준에 불과한 북극항로의 물동량은 다가오는 10년 뒤 2억 7천만 톤으로 무려 90배라는 미친 듯한 폭증이 예고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북극권 국가들이 모두 동의한 공식 전망입니다. 당연히 이 거대한 북극 체스판을 차지하려는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은 이미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치열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러시아는 북극해를 자국의 전략적 내해로 간주하고 무려 40척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쇄빙선 함대로 북극항로의 길목을 철저히 잠그고 있습니다. 이 중 얼음을 가장 강력하게 깨부수는 핵추진 쇄빙선만 7고척을 보유해 사실상 통행 통제권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빙상 실크로드라는 국가 전략을 앞세워 공격적인 자본 투자를 감행하고 있으며 자국 대련항을 북극항로의 아시아 모항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방을 빼앗겼던 일본의 반격 또한 매섭습니다. 일본은 최부독단 홋카이도의 하고다테항을 북극항로의 전진기지로 전격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항의 전량 빼앗겼던 동해안 화물들을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면 더 북쪽에 위치한 하코다테에서 거꾸로 낚아채 오겠다는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계산입니다. 이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일제히 북극이라는 전장에 판돈을 걸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과 부산항해 등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잔인하고도 적나라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상업용 극지 운항 쇠빙 선박은 놀랍게도 단 0척 전무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하던 아라오노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과학 연구 목적의 쇠빙선일 뿐 수십만 톤의 화물을 싣고 거친 상업 항로를 개척하는 비즈니스 전쟁터에는 단 1톤의 화물도 나를 수 없어 완벽하게 무용지물입니다. 러시아 40척, 중국 4척, 그리고 대한민국 0척이라는 이 차갑고 냉정한 숫자가 바로 우리 해양산업의 진짜 민낯입니다. 일반 선박보다 1.5배 이상 비싼 극지용 선박을 민간 기업 혼자 부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기에 정부의 정책적 금융 지원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이 절박한 타이밍 싸움에서 과연 부산항은 다가올 10년의 신해양 패권 전쟁에서도 왕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을 단 한 줄로 요약하자면 지난 2024년 일본이 직면했던 물류 위기는 2026년 현재 부산항에게 동부가 해양 패권의 왕좌를 헌정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지만 다가올 10년 뒤 진짜 미래는 저 차가운 북극의 얼음바다를 지배하는 자의 손에 재편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운명을 가를 3가지 핵심 지표를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10%에 육박하는 일본 화물의 부산항 환적 비율이 과연 어디까지 치솟으며 일본의 의존도를 굳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둘째, 현재 영척이라는 처참한 기록을 깨고 오는 2029년 전격 투입될 361억 원 규모의 차세대 쇠빙 연구선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상업용 쇠빙 선단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것인가의 속도 싸움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모든 하역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피지컬 AI 기반의 완전 자동화 슈퍼 메가포트, 즉 2045년 완공을 목표로 달리는 진해신항의 구축 속도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일본 내륙 물류망의 균열을 흡수해 글로벌 허브로 우뚝 선 부산항은 이제 후발주자가 아닌 선도주자로서 북극 항로라는 거대한 체스파튼 위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부산항이 이 기세를 몰아 전 세계 해상 하이퍼루프의 왕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의 압도적인 쇠빙 함대와 중국의 자본력, 그리고 홋카이도를 앞세운 일본의 잔혹한 복수극 앞에 무릎을 꿇게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